예, 오늘 파크 시스템즈의 조상주 전무님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상주입니다. 예, 저희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18일 날 포스코 타워 역삼 3층 이벤트 홀에서 3D SoC 반도체 혁신의 확장 익스텐디드 BON 테크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반도체 스케일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3D SoC 공법, 기존에 소위 얘기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법이라고 불렸던 것들인데, 이게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전공정 섹터에서 좀 힘을 써야 기술이 계속 발전할 수 있지 않나라는 대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그 세미나에 이제 팍시스템스도 나와서 AFM의 어떤 평탄도 그리고 파티클 측정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세미나 전에 저희가 약간 맛배기로 조경국님 모셔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님, 네. 일단 저희가 과거에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원자 현미경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길게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네. 짤막하게 그래도 원자 현미경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사실 원자 현미경을 처음 들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현미경 하면은 작은 걸 크게 확대해서 본다라는 이 개념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건 광학 현미경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을 했다 그러면은 뭐 셈이나 템 같은 전자 현미경들을 또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광학 현미경하고 전자 현미경은 어떻게 다른지, 전자 현미경하고 원자 현미경은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축약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현미경은 워낙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선미경이 현대 이 과학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이제 읽기가 쉬운데, 사실 광학 현미경이 1600년대에 이게 소개돼가지고, 사실 광학 현미경과 그게 이제 1세대 현미경이라고 불리고요. 그러니까 빛을 통해 가지고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확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이지 않던 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세계를 알게 되면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보다 더 작은 영역을 보기 위해서 이제 전자의 운동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매그네틱 렌즈를 통해 가지고 이 매그네틱 렌즈를 통해서 전자가 이제 회절하고 이제 반사되고 뚫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영상을 맺어 가지고 하는 것이 전자현미경인데, 대략 뭐 그 배율은 이제 과학현미경에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 전자현미경이 일반적으로 나노미터 수준까지. 그렇죠. 나노미터 수준까지 갈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전자현미경이 나오면서 사실 현재 우리가 뭐 누리고 있는 현대물이 여러 반도체, 핸드폰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학 발전은 사실 그 전자현미경처럼 아주 미세한 걸 볼 수가 없었다면 뭐 이룰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이 2세대 현미경이 이제 소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현미경으로 이제 원자 현미경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다른 이제 원자 현미경도 벌써 지금 7, 80년 됐죠, 역사나. 거기에 비해서 이제 원자 현미경 3, 40년 됐는데, 이제 원자 현미경은 사실은 이 전자나 이제 이런 그냥 빛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탐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각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촉각을 극대화한 현미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배율로 이제 사실 원자 단계까지 아주 낮은 영역으로 가면은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을 이루는 것 자체가 전자, 원자 뭐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이제 이런 물질들과 물질들에 상호 간섭하는 거, 힘을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이미지하는 게 원자 현미경이니까 이런 전자 현미경보다 좀 더 나은 배율로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호 간섭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호 간섭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힘이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는 정기적 성질도 측정할 수 있고, 자기적 성질도 측정할 수 있고, 뭐 그럼 아주 근접장에서의 이제 광학 성질도 측정하고, 온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나노 세계에서의 측정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파라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제 3세대 현미경인 원자 현미경이에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자 현미경보다 더 미세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이제 미세하게 볼 수도 있고, 그 근접 영역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결국 원자 간 상호작용이나 뭐 이런 거를 측정해서 뭔가 이미지를 그려주기 때문에 그 원자 현미경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제일 큰 뭐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면 과학이나 이런 거는 이제 빛이나 전자를 쏜 다음에 그게 반사되는 거를 보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이거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뭐 간섭기나 이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 뭐 해절도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간접적인 방법에 측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원자핵미경은 탐침이 직접 접근해가지고 이 탐침 끝과 물질 간의 상호 간섭력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측정이 되는. 그렇군요. 네. 그러면 탐침이 접촉을 안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원래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탐침이 직접,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원자와 원자 사이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닿을 수는 없어요. 네, 뭐 밀려. 근데 이제 이거를 닿는다 안 닿는다를 그냥 이제 이 A 물질과 B 물질이 영향을 미쳐서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니 안 미치냐를 보면은 영향을 미친다가 접촉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약한 흰 영역에서 이미지라면은 네. 이제 non-contact이다, 비파괴다라고 볼 수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파괴 영역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든 게 뭐 현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9일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 전반적인 이 대한민국의 주가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추이를 보면은 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주가는 지금 며칠 전 근래 계속 이제 바닥을 모르고 지금 뚫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파크 시스템즈는 물론 이제 뭐 고점 대비 뭐 좀 떨어졌다고 해야 됩니까? 근데 시장의 평가가 되게 좋거든요. 투자자들의 평가로. 네. 그 본질적인 이유는 이 분야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른 사실 우리나라가 90% 이상의 이제 첨단 개축 기술을 다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원자 핵미경 분야만은 사실 원천 기술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저희 대표님 박상일 박사님께서 이 기술을 이제 처음 네. 이제 만든 그룹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작업을 하셨고 네. 최초로 이걸 상용화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몇 안 되는 기업, 네, 몇 안 되는 이제 원조 기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여러 이제 경쟁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큰 기업이 원래 그 소기업들을 이제 M&A 하면서 이 기술을 사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존의 장비를 그냥 유지하거나 약간 변경하는 정도에서 네. 고객한테 제공한다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철학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원자핵미경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 성숙이 돼가지고 더 이상 발전할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 어프로치가 맞아요. 거기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원자핵미경은 아직 초기 기술이거든요. 아직도 개발해야 될 게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R&D에 투자하고 있는 비율을 보면은 네. 파크 시스템스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네. 또 이제 반도체 같은 이런 최첨단 산업에서 이제 원자미경이나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좀 빠르게 도입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도입이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R&D 포스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지금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제가 찾았습니다. 말씀하실 때 10% 이상 하시는군요. 13% 정도 됐네요. 어떤 게요? 매출액 대비 R&D. 매출액 대비 R&D가 뭐 그 정도 됐고 근데 전체 사이즈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비율은 약간씩 줄어드는데 네.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원자 현미경은 어떤 산업군에 어떤 곳에 주로 많이 쓰이십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원자 핵미경 저희 3분의 1은 대략 연구용 일단 사람들이 이제 최첨단 연구를 하는데 매출의 3분의 1 네 정도 이제 사용되고 있고 이제 3분의 2는 이제 산업계 네. 이제 이런 쪽은 이제 자동화 머신 이제 웨이퍼나 이런 거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뭐 그런 이제 그 로봇 같은 것들이 붙은 이제 부분이 이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이제 뭐 대수는 뭐 그렇지 않지만 반도체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까?
현재는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산업계 전체에서 보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있고, 나머지 20%는 뭐 바이오,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산업들, 뭐 소재도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이브리드 본딩, 이게 결국은 카파와 카파를, 구리와 구리를 직접 접촉시켜서 IO 개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 대역폭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뭐 지금 뭐 일부 CPU AMD CPU에는 뭐 이미 캐시 메모리 같은 게 이미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기법으로 이미 이제 성공을 해놓은 상태고, 또 얼마 전에 올해인가요? 일본의 키옥시아도 신규 랜드 플래시 단수는 좀 낮지만 굉장히 자랑한 게 셀과 페리 영역을 나눠갖고 그 하이브리드 본딩을 붙였단 말이죠. 그리고 HBL,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HBM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뭐 11월까지는 그냥 DSV로 해서 그냥 일반 본드랩도 쌓아 올렸는데 16단부터는 아마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 높이 문제도 있고 뭐 대역폭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세미나에서 주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결국 BOL의 영역인데, 전공적인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카파를 뭐 이렇게 잘 붙게 기르고 뭐 CMP 또 뭐 이렇게 평탄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굉장히 정밀도 있는 그 하이브리드 본딩 설비로 굉장히 그 조금의 오차도 없이 꽉 맞춰서 붙여야 되는 게 과정인데, 지금 바크 시스템스에서 하고 있는 그 AFM은 평탄화하고 나서 제대로 평탄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설비로도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패드 부분이 물론 구조가 막 다 틀리긴 한데, 네. 어쨌든 패드 표면의 이제 균일성,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테스트가 돼야 되고, 네. 만약에 이게 산화가 되면은 이 표면에 여러 가지 막 불순물이 생기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변화도 이제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 자체가 뭐 본딩 기술의 뭐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이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존에 이제 범프나 이제 뭐 솔더볼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거에 비하면은 이제 이런 IO 이런 패턴의 숫자를 늘리고 전기적 특성을 좋게 하고, 그리고 단수를 높게 쌓는데 이 높이치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솔더볼이라는 걸 다 없애는 거잖아요. 없애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유전체와 뭐 절연막 이게 배치가 돼 있는데, 먼저 이거를 갖다가 구리와 구리가 만나가지고 어닐링 하기 전에 이거를 딱 붙이기 위해서, 사실 이제 구리 표면만 아니라 이런 절연체 부분도 사실 플라즈마를 통해서 친수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저온에서 상온에서 일단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였을 때 이런 표면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표면의 성질을 아니면 프로파일을 측정하는 레벨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난이도만. 그리고 또 이걸 여러 영역에서 한꺼번에 붙이고서 어닐링을 해야 되니까 이제 페일리어 레벨도 이제 낮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 전 단계에서 붙이기 전에 완전하게 좀 테스트가 돼야 그 다음에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이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고, 일단 원자핵 미경이 여기서 쓰여야 된다는 거는 다 이제 어그리먼트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이제 그러면 쓰이되 이제 어떤 레벨의 이제 원자핵 미경 기술이 어디까지 이제 톨러레이시 될 거냐, 그러면 얼마만큼 빠르게 이걸 처리를 어디까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뭐 에러는 어디까지 뭐 받아들일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측정을 하면은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이게 뭐 에러를 잡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액티브하게 뭐 각 기업들마다 이제 조사하고 연구하는 단계라고 했거든요.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도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웨이퍼를 붙이는 것도 있고, 웨이퍼 위에 일부 다이를 붙이는 것도 있고, 또 달 위에 다이를 붙이는 것도 있고, 뭐 크게는 말고 세 가지로 보이던데, 요 세 가지 다 어쨌든 패드는 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 봐요. 웨이퍼 상태에서는 다 봐야 되는데, 이 지름이 300mm짜리 이 웨이퍼를 어떻게 봅니까? 한 번에 쫙 다 훑어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프로파일로 해가지고 뭐 수백 미리 이렇게 보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또 에러가 커지니까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쨌든 다일 레벨에서 이제 팽탄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일런스. 네, 다일 레벨에서 이제 원자 웨이퍼용으로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영역에 따라서도 어플리케이션이 다 틀려져요. 가운데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엣지 프로파일을 봐야 될 필요도 있고 엣지도 넘어가면 이제 웨이스트 되는 낭비되는 그런 칩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어디까지를 갖다가 버리고 어디까지를 억셉트를 하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뭐 영역에 따라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나뉘는데 뭐 어쨌든 원자핵 미경이 이런 그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하는 거의 뭐 앵스트롬 레벨의 애큐리시를 요구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핵이 쓰여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뭐 거의는 반론이 없는 거죠. 뭘 보는 겁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CMP를 하면 패드를 이렇게 쭉 갈아내서 이게 평탄화를 시키잖아요. 평탄도 요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이 높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보면 이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 평탄해 보이고 뭐 약간 원자미경으로 보면은 이게 차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톨러레이션 될 수 있는지는 이제 공장에서 정할 거고, 어쨌든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이런 미세한 차이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한다.까지가 저희들의 뭐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그 위에서 이렇게 딱 붙였는데 안 되는 거 제대로 안 붙나? 네, 뭐 튀어나온 건 있겠지만 뭐 안 튀는 거의 공백이 생기거나 보이드가 생기거나 그렇게 되는. 그건 접촉이 안 되는 거죠, 패드. 그렇죠. 그러니까 일락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그래가지고 또 기술적으로 또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보면은 이제 패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막 초기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개발되고 그랬을 때는 막 음각으로 있고 여긴 양각으로 있고 그래서 음각 속에 양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각종 다양한 방법에 어떻게 하는 것이 본딩이 이제 효율적이냐 뭐 이렇게 하긴 했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제 뭐 실리콘 옥사이드 산화막이랑 이제 패드가 거의 높이가 평평하더라고요. 거의 튀어나오지 않고 평평하고 오히려 약간 디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절연체 부분이 이제 플라즈마 통해서 이제 칠수성 결합 그래서 저온에서 이게 딱 붙은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요거를 붙은 다음에 약간 한 150도 정도 올려져가지고 이제 일단 절연체 부분, 산화막 부분을 이제 공유결합으로 만들고 좀 뺐다는 게 먼저 이제 적응해서 붙이면 이제 약간 에러가 나면 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이게 맞으면 그냥 150도로 올려가지고 붙이고 그다음에 350도로 올려가지고 커퍼가 완전히 이제 늦게 이제 녹으면서 이제 완전히 붙을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도 팽창시켜가지고 열전도로 해가지고 이런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의 본딩이 연구가 되는데 그전에 했었던 방식보다 이 방식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붙이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희 12월 18일날 그 세미나에 그 도금 전문가도 와서 이제 고리 어떻게 이제 키우는지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얘기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속도가 되게 궁금한데 이게 이제 속도가 제일 궁금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회사 입장이나 뭐 파트 시스템스의 이제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장비가 많이 나가는 게 좋을 텐데 또 그렇게 되면은 사서 쓰는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 힘들다 이렇게 그렇죠. 너무 부담되니까 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게 속도를 맞춰야 되는 약간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 웨이브 한 장을 다 보려고 친다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는 너무 또 민감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와가지고 사실 여기서 제가 저 상호로는 숫자가 있긴 있지만 여기서 탁 내놓기에는 조금 민감하긴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런 것 같으니까 이런 현장에서 요구하는 거가 만약에 뭐 X라는 숫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만장이다. 이쪽에서 요구하는 하루에 만장이다.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숫자는 만장을 요구한다. 근데 이제 실제로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한 100장 정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6,000장까지는 따라왔어요. 네. 이거를 스피드를 높이는 그 100배의 갭이었는데 10배까지 높였다라는. 그렇지. 뭐 그 정도까지는 지금 됐고 요 사이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속도를 늘려가는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하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현장과 이제 장비 업체 간에 이제 갭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요.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하는 기업들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기업들이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 오사트도 인류 업체 오사트 못 하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그러면 뭐 우리가 소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뭐 어디 우리나라에 어디 네 어디 뭐 많을 텐데 실제로 그 하이브리드 본딩하는 회사들하고의 어떤 얘기의 증척률 뭐 혹은 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뭐 좀 설비를 좀 수락을 했는지 뭐 이런 게 또 궁금하거든요. 뭐 지금 뭐 만들려면 테스트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참 신기한 게 네. 이제 그 뭐 이름 하이브리드 본딩이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그냥 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 단계도 또 다 틀리더라고요. 신기한 게 이제 뭐 A라는 회사에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난제와 이제 B라는 회사에서 하이브리딩 할 때 가지고 있는 난제가 또 틀리고 이게 레벨 또 이제 그 공정상에서 어디에 어플라이 되는 것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요런데 일단 원자력 미경이 좀 적재적소 그 고객이 원하는데 들어가는 솔루션을 일단 뭐 A는 A 쪽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B는 B 쪽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제 그 사이에는 정보를 갖다가 저희는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철저하게 이제 그래야죠. 네, 개별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해결하고 제공하는 그런 현재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대부분의 어떤 데는 거의 거의 그 인라인이나 이런데 이제 도입하기 직전인 곳도 있고 고사 중에는요. 거기서 뭐 결국에 저희 테스트 장비가 나갔다는 얘기는 그렇죠. 나가서 이제 그동안 이제 이제 그 프리리미너리 장비로 해서 테스트가 더 되고 가능성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요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단계 뭐 어떤 이제 개발이 필요하고 이런 게 정의가 돼 가지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뭐 다양한 레벨로 해가지고 지금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뭐 네 여러 군데입니다. 네 여러 군데. 거의 하이브리드 본딩이니까 뭐 ASM 산업용 ASM 쪽에서는 저희가 일단은 그 도미너타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장비로 거의 뭐 테스트가 여러 개 진행되고 있고 이제 몇몇 회사들이 이제 고속 ASM 솔루션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또 소울 소스로 가져가면 또 항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세컨 소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걸로 이제 또 가져가긴 하지만 일단 뭐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이제 원자력 미경 쪽에서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렇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준비하는 큰 반도체 기업들은 다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다 접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인라인으로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네, 그분도 계십니다. 지금 올해 매출이 뭐 저는 이제 실적 보고도 깜짝 놀란 게 이제 사실 작년에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전체 반도체 업황도. 근데 작년에도 전년 대비 성장을 하셨고 올해도 또 이제 작년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지금 공간에 말진합니다. 그래서 뭐 좀 많이 보는 곳은 한 1,700억 이상 매출할 거다라고 보는 곳도 있고 뭐 조금 그 1,700억 밑에로 보는 곳도 있는데 아무튼 그 레인지 안에서 이제 네, 그 위일 겁니다. 네. 1,700억 이상으로 갈 수 있다. 그 레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준은 확실히 그 위고, 네. 매출은 좀 아리까리하긴 하겠네요. 네, 그때요. 아무튼 올해도 역대 최고 실적 달성. 네. 거의 확정적으로 올해 12월이니까 지금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 시장이 크게 터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시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이 언제 정도에 터질 것으로 정부님은 예측하십니까? 일단 실제로 본딩하는 장비 쪽은 벌써 터졌을 것 같고요. 그게 없으면 하이브 본딩 하지 못할 테니까.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측이야 그 뒤에 따라서 이제 또 들어가고 그러는 거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 시장이 어떻게 터진다. 저희들은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들어가는 거니까. 요 장비군 매출이 언제 정도면 회사의 매출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내년부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아마 아주 큰 포션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내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포션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지금 7대 3이라고 하셨잖아요. 3이 연구용이고 7이 이제 산업용인데 7 산업용 중에서 궁극적으로는 요 애플리케이션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평탄도라든지 기획
보는 그 애플리케이션 쪽은 장기적으로 한 3년 뒤, 5년 뒤에는 비중이 뭐 그래도 3년 뒤, 5년 뒤는 너무 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는 거의 뭐 4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요? 3년 뒤에요. 네, 20년 뒤에는. 와, 그 회사에서도 엄청 기대하고 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럼요. 아주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죠. 네, 핵심 어플리케이션. 전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